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시장이다. 이 문장은 수많은 투자 보고서와 경제 기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고층 아파트 숲,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리듬, 그리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로만 해석하면 한국은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의 전문가는 투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의 깊이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매력적이지만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즈라입니다. 부모님은 이 이름이 강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게 이 이름은 늘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누군가는 멋지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무슨 이름이야? 라며 되묻곤 했죠. 미국 뉴욕의 바쁜 삶 속에서 흔하지 않은 제 이름처럼 제 인생도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 최대의 대체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 투자 전략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 숫자와 데이터, 그래프를 분석하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제 일이죠. 저는 스스로를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해요. 그저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회사와 시장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시장이었어요. 아시아는 늘 저에게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먼 나라의 이야기였죠. 김치, 비빔밥, 그리고 가끔 듣는 한국 드라마 노래들.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에서 한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임대시장 진출을 검토하라는 임무였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리포트를 보니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임대시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임대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경제. 이메일 아래에는 출장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늘 데이터와 숫자로만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시장을 보면서 투자 가능성을 분석하라는 상사의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환영합니다. 공항의 자동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기계적이지만 친근한 음성에 조금 안도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기분은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도시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미국 도시의 고층 빌딩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뉴욕의 빌딩들이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숲이라면 한국의 아파트는 사람들이 사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한국은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파트 없으면 어디 살겠어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아요. 숙소는 강남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흩날리며 도시가 잠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첫 미팅을 가졌어요. 한국 임대시장의 구조와 흐름에 대해 들으며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1, 2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독립하면서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죠. 이게 임대시장이 계속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는 주택 구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흐름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한국 임대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제 머릿속에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그 안에 투자 기회가 무궁무진한 작은 거인처럼 보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침, 저는
한국 부동산 전문가들과 첫 번째 현장 미팅을 가졌어요. 그들은 한국의 임대 시장에 대한 개요와 데이터를 제게 제공하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팅 테이블 건너편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한 부동산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전세라는 단어는 제게 생소했지만 그 개념은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빌릴 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몇 년 동안 월세 없이 사는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담스러운 방식 대신 더 유연한 월세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호기심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에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1, 2인 가구의 증가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집을 월세로 빌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였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서울 전체 임대 시장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20대, 30대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가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대신 임대 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더 독특했어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사라지며 시장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기보다 빌려 살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임대 시장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월세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미팅이 끝난 후 저는 서울 곳곳의 주택 단지들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어요. 강남, 신촌, 마포 같은 지역들을 걸으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미국 맨해튼의 고급 주택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로 마감된 세련된 외관, 깔끔하게 정돈된 주변 환경, 그리고 주민 전용 편의시설까지. 하지만 이곳은 소유주들이 거주하는 집이라기보다 대부분 임대용으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신촌으로 향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학가였어요. 작은 방 두세 개로 이루어진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고 현수막에는 풀옵션 원룸, 월세 70만 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요즘 세입자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인가요? 맞아요. 신촌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잘 나갑니다. 가구나 전자제품이 다 갖춰진 풀옵션을 좋아하죠. 저는 풀옵션이라는 단어에 놀랐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가구까지 모두 포함된 임대라니. 미국에서는 대부분 세입자가 집을 꾸미기 위해 별도로 가구를 사야 하는데 미국과 달리 여기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더군요. 이건 확실히 젊은 세대에게 편리한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방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필요에 맞춘 세심한 배려가 시장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신촌에서 마포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활기를 느꼈습니다. 거리마다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수많은 작은 상점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의 임대 시장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젊은 세대와 1, 2인 가구가 주도하는 변화는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돈을 벌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이 흐름에 동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월세로 전환하며 늘어나는 임대료 부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했어요.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아침, 저는 약속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오늘은 한국 주택의 실제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세입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체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방은 단순히 추위를 막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벽난로, 중앙 난방 시스템, 전기 히터 같은 것이 전부라고 여겼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요?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방식이라니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온돌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부동산 컨설턴트는 단지 내부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첫 번째로 둘러본 아파트는 신축된 고급 임대주택이었어요. 내부는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이었지만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더군요. 이 온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서 바닥 아래로 온수가 흐르게 하여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그는 온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생활하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온돌이 설치된 방에 직접 앉아봤어요. 바닥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따뜻함이 발끝에서부터 몸 전체를 감싸는 기분이 들었어요. 와, 이건 정말 다르네요. 제가 감탄하자 컨설턴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겨울에도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지낼 수 있어요. 미국의 벽난방은 방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지 못하잖아요. 온돌은 그런 단점을 완벽히 해결한 기술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의 벽난방은 항상 불균형해요. 벽난로 옆은 뜨거워도 방 구석은 차갑고 서늘했죠. 게다가 건조한 공기는 겨울마다 제 피부와 목을 괴롭혀요. 하지만 온돌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온돌의 효율성도 놀라웠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집 전체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그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온돌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정도 기술이라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 기술이지만 현대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온돌 사용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특히 오래된 배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바닥을 뜯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온돌이 신축 아파트에서는 더 잘 작동하겠군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온돌에 한계가 있긴 했지만 이는 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와 연결된 흔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온돌 시스템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고민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온돌은 한국 주거 문화의 정수다.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 편안함, 그리고 독창성을 모두 갖췄다. 미국과 같은 다른 시장에 이 아이디어를 도입하면 단순히 기술을 넘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온돌은 그저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가진 전통과 기술의 유산이었죠. 저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한국 임대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기반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곳이구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날, 저는 더 현대적인 한국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기 위해 신축된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어요. 오늘의 목표는 스마트홈 기술과 친환경 설계가 어떻게 한국의 임대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벽 자동으로 열리는 문, 그리고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스마트 스크린까지. 이 단지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과 삶의 조화를 보여주는 작은 우주 같았어요. 입구에서 만난 관리자는 저를 안내하며 먼저 단지의 스마트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그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기술을 통해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시스템은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입구 근처에 설치된 보안 패드를 가리켰어요. 카드키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호출되고 거주하는 층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오피스 건물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반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그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핵심인 AI 기반의 생활관리 플랫폼을 설명했어요.
모든 집에는 입주민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AI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명, 습도 등 모든 환경을 최적화하죠. 방문한 집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홈 허브가 거실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더군요. 입주민이 핸드폰으로 몇 개의 버튼을 누르자 에어컨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작동했어요. 조명은 자동으로 밝기를 줄이며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유지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관리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점검과 수리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면 앱에서 알림이 뜨고 원하는 시간에 기술자를 부를 수 있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집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 거군요. 이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단지 외부로 나와 입주민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한 젊은 커플은 신혼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곳에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게 편리하고 안전해서요. 집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주민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출퇴근도 편하고 집안일도 줄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주택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요.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이 시스템은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 큰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제가 관리자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는 더 이상 집이 아니죠. 여기서는 미래를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플랫폼이구나. 한국의 기술과 편리함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입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슬슬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그 위에 서 있는 임대 시장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는 날이었어요. 한국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첫 미팅에서 만난 경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높은 외환 보유고와 안정적인 통화 정책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표시된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정적인 GDP 성장률, 낮은 실업률,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은 한국을 단순한 신흥시장이 아니라 선진시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토지 자원 때문에 임대 수요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실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미국처럼 넓은 땅과 여러 선택지가 있는 시장과는 달리 한국은 도시 집중형 시장이라는 점이 명확했어요. 저는 이를 메모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 자연히 투자 수익률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군. 그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특히 월세 전환 속도가 빠른 이유는 정부의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정책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저는 경제 분석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건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외국 자본은 분명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죠. 외국 기업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하면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의 말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투자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어요. 런던에서 온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리스크가 낮은 시장이에요.
서울의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공실률도 없으니 투자하기엔 완벽하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걱정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외국 자본이 지나치게 몰리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 정부는 늘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하니까요. 이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한국은 외국 자본을 환영하면서도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저녁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한국 경제의 힘을 다시 생각했어요.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딛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니 정말 대단하다. 한국은 단순히 시장으로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배우고 싶어지는 나라였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도 머리를 스쳤습니다. 외국 자본이 몰려오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임대료 상승, 서민들의 주거 부담, 그리고 소규모 임대업자들의 경쟁력 약화 같은 문제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경제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외국 자본 유입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 도착하자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지역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작은 빌라 몇 채를 소유하며 젊은 세입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해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여기는 뭐가 그리 궁금하신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임대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더군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세금이 오르고 임대료 올리는 것도 힘든데 외국 기업까지 들어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외국 자본 유입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미칠 구체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빌라 몇 채를 갖고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외국 기업들은 자본력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랑 비교도 안 되죠. 그들이 고급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결국 우리들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외국 자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걱정은 한국 사회의 주거 안정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더 올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같은 중소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한국 임대시장은 매력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컸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사회적 긴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사는 또 다른 임대업자와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더 직접적인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요. 임대료만 문제인 줄 아세요? 세금 정책이나 임대주택 규제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자본을 우선시하면 결국 한국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섬뜩했어요. 외국 자본이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제 생각이 균형을 잃은 시각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만들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외국 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대학가 근처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젊은 사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입주민들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외국 자본이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는 뭘까?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채우는 정보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가진 경제적 매력을 넘어서 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이 나라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어요. 블랙스톤이 한국 임대 시장에 진출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본사에 보고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고밀도 인구, 안정적인 경제 구조,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 수요. 제가 미국에서 분석하던 시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도 임대 수요가 높긴 했지만 그곳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성장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아직 성장의 여지가 많았고 그 속도도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은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걱정했고 중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월세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외국 자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목소리가 섞여 한국 시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시장의 사회적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종 분석을 작성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빌딩을 둘러보며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 상승률은 안정적이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다.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현지 사회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작지만 강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문화, 전통과 기술이 모두 조화를 이루며 미래로 나아가는 곳이었죠. 한국은 독특했습니다. 전통적인 온돌에서부터 최첨단 스마트홈 기술까지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가 책임감과 존중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무거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데이터를 넘어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곳이었고 사람들과 문화, 기술과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조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진입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게 단순한 투자 성공의 목표를 넘어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단지 외국 자본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무언가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올리며 구름 사이로 서울의 마지막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에서 느꼈던 감정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매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모든 경험을 집약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투자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날이 있겠죠. 그날이 오면 저는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이곳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당신들에게 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한국이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속에서 보여준 강한 의지를 존경합니다. 과거에 제가 당신들을 오해하고 경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 깊이 한국을 존경하며 그 따뜻함과 결단력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키요시 타케우치입니다. 저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며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일본의 경제적 성공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일본의 모습은 저희 세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또한 도요타, 소니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공은 일본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죠.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면서 저는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더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문화적 유산 역시 제가 일본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든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의 사원들, 에도 시대의 정교한 우키요의 목판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일본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이웃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뉴스나 교과서를 통해 피상적으로 접한 정보만으로 한국을 판단했죠. 더 나아가 저는 한국이 일본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수업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었어요. 이는 물론 일본의 관점에서 본 편향된 시각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한국을 항상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경제 규모, 기술력, 국제적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앞서 있다고 믿었고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들었죠. 주변에서 일본의 선진적인 모습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보면서 저는 일본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도 능숙하다고 믿었어요. 일본의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어디서나 일본인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웠고 그런 일본인들을 보호해주는 정부가 있다는 것은 더욱 든든했어요. 그런데 2023년 10월의 사건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격렬해졌고 저는 그저 뉴스에서만 보던 이 무력 충돌이 제 가족을 위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족이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현지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폭격 소리에 잠을 설치고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했지만 대처는 너무 느리고 복잡했어요. 우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기를 탈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1인당 3만 엔이라는 비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받는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어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피 절차도 복잡했고 정보 제공도 부족했어요. 가족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군 수송기를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자국민들을 구출하면서 남은 좌석을 이용해 일본인 51명을 무료로 태워 대피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놀랍게도 제 가족도 그 한국 수송기를 타고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인도적 결정 덕분에 제 가족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들이 제공한 도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때 느낀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늦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반면 한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가족이 안전하게 귀국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놀랍고 고마운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그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다 절차와 비용 문제를 먼저 고려하는 모습이 흔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라고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감정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일본에 대한 실망은 더 커져만 갔어요. 저는 점점 일본 정부의 대처 방식에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왜 더 잘할 수 없었을까요? 왜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은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자국민과 그들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대피한 인원들이 한국 땅을 밟으며 안도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며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의 대피 작전은 그보다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일본 정부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대해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나왔고 저는 이를 찾아 읽으며 그 차이를 더 명확히 느꼈어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까지도 일본 정부는 그저 상황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자국민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직접적인 대피 작전은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대피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고려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한국 수송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의 수송기를 타지 못한 많은 일본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남아야 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수송기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은 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는 일본을 무조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그들의 나라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과거 역사와 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고 심지어 한국의 성장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현대적인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K-팝과 한류 문화의 글로벌한 인기 등 현재의 성공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과거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배웠던 일본의 근대사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 교육의 한계이자 일본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수많은 고통과 압박의 역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36년간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한국이 겪었던 강제 병합의 과정, 잔혹한 식민 통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억압과 차별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동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빼앗기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았으며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어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억압당하고 말살되어 갔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고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특히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적 착취를 당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과 함께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제 조국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행위들이 이렇게나 무겁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한국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이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룩한 현재의 발전과 성장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인들이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강한 의지와 끈기로 살아남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여러 차례의 독립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고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독립운동,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들의 불굴의 정신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해방 이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발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오늘날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일본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단순히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국제적 위상만을 자랑스러워했을 뿐 우리나라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고통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저 자신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은 그들이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인간애와 연민을 잃지 않고 살아온 덕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과 치른 희생을 알아갈수록 저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저 개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하려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관용과 포용력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과거의 가해자 국가의 후손인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겪어온 고통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며칠 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충돌을 겪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레바논의 무장단체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지만 작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이번 사태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대응 방식은 또다시 크게 달랐어요. 한국은 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파견해 대규모 대피 작전을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이 대형 수송기는 한 번의 비행으로 97명을 수송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족인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국민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C2 수송기를 이용해 11명의 자국민과 그 가족을 요르단으로 대피시켰어요. 일본의 수송기 역시 군용기로 긴급 상황에서의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수송된 인원은 한국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일본의 수송기는 인원 수용 능력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제한된 수만을 태울 수 있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으며 대규모 대피 작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왜 그들을 모두 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스라엘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생명의 가치와 인도적 책임감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위험 속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비용이나 절차보다 생명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도 경제적 부담과 관료적 절차를 우선시하는 듯 보였어요. 이러한 차이는 그저 수송기의 크기나 작전 능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였어요. 국민의 생명보다 절차와 형식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실망만으로 끝났던 제 감정이 이번에는 더욱 분노로 치닫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왜 항상 이렇게 느린 걸까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일본이 자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대규모 대피 작전은 저에게 더욱 선명한 대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대피 작전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그들이 보여준 단결력과 책임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만약 제가 한국 국민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처를 한국과 비교하며 저와 같이 비난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다시 한국 국민들은 위급한 순간에 정부의 확고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고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확고한 보호 아래 어려운 순간에도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국민으로서 저는 정부의 느린 대응과 부족한 지원 속에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한국의 정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우습게 여겼고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예요. 저는 한국이 가진 그 따뜻함과 결단력이 일본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하나의 이상향처럼 다가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의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작년에 저는 일본이 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관료적인 방식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은 그저 한국인들이 누리는 그 안전과 배려가 부러울 뿐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을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미안합니다. 1년 전 우리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준 당신들의 따뜻한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인도적인 지원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던 한편,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의 가한 고통과 억압을 처음으로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거의 무거운 상처를 겪고도 당신들은 여전히 사람을 우선시하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당신들에게 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한국이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속에서 보여준 강한 의지를 존경합니다. 과거에 제가 당신들을 오해하고 경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 깊이 한국을 존경하며 그 따뜻함과 결단력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당신들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당신들이 겪었던 고통 앞에서 더 미안해지고 그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당신들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이 제게 큰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도 당신들이 걸어갈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작을지라도 언제나 진심으로 당신들을 존경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